2023년 5월 17일 오후 11시 42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원룸 건물 앞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여성이 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건물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CCTV에 찍힌 그녀의 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이것이 28세 틱토커 김소희 씨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6시간 42분 후인 5월 18일 오전 6시 24분 김소희 씨의 어머니는 딸의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평소 새벽 6시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굿모닝 메시지를 보내던 딸이었기에 어머니는 즉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 13분 어머니는 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부탁해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평소 항상 들고 다니던 링라이트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오전 10시 47분 김소희 씨의 실종 신고가 안산 단원경찰서에 접수됩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은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48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는 원칙을 설명했지만 어머니의 강력한 주장에 즉시 초동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는 미스토리박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한 틱토커의 실종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는 단순 가출로 치부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미스터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소희 씨는 당시 틱톡에서 팔로워 약 8만 7천 명을 보유한 중견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주로 일상 브이로그와 먹방 콘텐츠를 올렸고 특히 새벽 시간대에 편의점 음식을 리뷰하는 영상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업로드는 5월 17일 오후 9시 28분이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으로 컵라면을 먹으며 팔로워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의 댓글란에는 이상한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한 팔로워는 "언니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댓글을 남겼고 다른 사람은 "표정이 평소랑 달라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던 댓글들이지만 지금 다시 보면 섬뜩한 예고처럼 느껴집니다. 김소희 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최근 몇 주 동안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 이지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희가 한 달 전부터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스토킹을 당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김소희 씨의 틱톡 계정 활동 패턴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그녀는 실종 2주 전부터 평소보다 업로드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댓글 응답률도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평소 하루 34개의 영상을 올리던 그녀가 마지막 주에는 하루 1개 정도로 줄어든 것입니다. 실종 당일인 5월 17일 김소희 씨는 오전 11시 23분에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통화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평범했습니다. 점심 메뉴에 대한 이야기와 다음 주말 가족 모임에 대한 간단한 대화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았고 전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김소희 씨는 오후 2시 15분경 안산시 고잔동의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고 약 40분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중간에 한 번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화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7분 김소희 씨는 카페를 나와 근처 대형마트로 이동했습니다. 마트 CCTV에는 그녀가 생수와 과자 몇 봉지를 구매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계산원은 평범한 손님이었고 특별히 기억나는 점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후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4시간 동안 김소희 씨의 행적은 묘연합니다. 어떤 CCTV에도 포착되지 않았고 휴대폰 기지국 기록도 끊겨 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추적을 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후 8시 33분 김소희 씨는 다시 나타납니다. 안산시 단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음료를 구매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입니다. 편의점 점주는 손님이 많아서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계속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소희 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일상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종되기 한 달 전인 2023년 4월 중순부터 그녀의 삶에는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소희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과 5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는 4인 가족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1년 만에 자퇴했고 그 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틱톡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한 틱톡이었지만 그녀의 솔직하고 친근한 말투와 새벽 감성을 담은 콘텐츠가 점차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말에는 팔로워 5만 명을 돌파했고 2023년 초에는 8만 명을 넘어서면서 광고 수익만으로도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딸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김소희 씨는 서울집을 떠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이유에 대해 그녀는 친구들에게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고 싶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딸의 독립을 응원했고 이사 비용과 초기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안산으로 이사한 후 김소희 씨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하루 평균 3개에서 4개의 영상을 업로드했고 특히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올리는 편의점 먹방 영상은 조회수가 평균 10만 뷰를 넘었습니다. 그녀만의 독특한 콘셉트인 새벽 감성 혼밥은 점점 더 많은 팔로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월 중순부터 그녀의 틱톡 계정에는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익명의 계정은 매일같이 그녀의 영상마다 오늘도 예뻐요.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팬 댓글처럼 보였지만 점차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4월 18일에 업로드된 영상에는 오늘 입으신 파란색 후드티 잘 어울려요. 그 옷 자주 입으시네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4월 22일 영상에는 집 근처 편의점 직원분이 친절하시죠. 저도 그 편의점 자주 가요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4월 27일에는 오늘 낮에 카페에서 보았는데 인사할까 하다가 그냥 왔어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친구 이지연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소희 씨는 4월 말쯤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댓글도 이상하고 집 앞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지연 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지만 김소희 씨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며 망설였다고 합니다. 5월 1일 김소희 씨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당분간 업로드 주기가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휴식이 필요해서요. 이해해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상을 올리던 그녀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김소희 씨는 단 3개의 영상만을 업로드했습니다. 영상 속 그녀의 표정도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고 말투도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팔로워들은 댓글로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5월 7일 김소희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잠깐 갔다 와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물론이지 언제든 오렴이라고 대답했지만 결국 김소희 씨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그때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는데 왜 더 깊이 물어보지 않았는지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5월 11일 김소희 씨는 오랜만에 긴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약 5분 분량의 영상에서 그녀는 팔로워들에게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곧 괜찮아질 것 같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말로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영상은 평소보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응원 댓글들 사이에 또다시 이상한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 댓글을 남긴 계정은 4월부터 계속 김소희 씨의 영상에 댓글을 남기던 그 계정이었습니다. 계정 이름은
섀도우 1227이었습니다. 5월 12일 김소희 씨는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산 단원경찰서의 민원 접수 기록에 따르면 당일 오후 2시 37분에 온라인 스토킹 상담이라는 제목으로 상담 예약이 있었고 상담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식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상담자가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김소희 씨는 다시 활발하게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개에서 3개 정도의 영상을 올렸고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팔로워들은 언니가 다시 돌아왔다며 환영했습니다. 5월 16일 오후 10시 15분에 업로드된 영상에서 김소희 씨는 내일 특별한 영상을 준비 중이에요. 기대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팔로워들은 설렘 가득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영상은 결코 업로드되지 않았습니다. 5월 17일 아침 8시 42분 김소희 씨는 평소처럼 어머니에게 굿모닝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 오늘도 화이팅. 짧지만 밝은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딸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답장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와 주고받은 마지막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오전 11시 23분 김소희 씨는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평범했습니다.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날씨가 더워졌다는 이야기, 다음 주 일요일 가족 모임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약 7분 정도였고 어머니는 전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오 12시 18분 김소희 씨는 자신의 원룸 근처 분식집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단골 손님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떡볶이와 김밥을 시켜서 먹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면서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후 1시 45분 김소희 씨의 휴대폰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통화 상대는 확인되지 않은 번호였고 통화 시간은 2분 37초였습니다. 이 전화가 누구에게 걸린 것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15분 앞서 언급했듯이 김소희 씨는 안산시 고잔동의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 CCTV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그녀는 카페에 들어온 후 구석 자리에 앉았고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간에 한 번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오후 2시 54분 카페 CCTV에는 한 남성이 카페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김소희 씨의 자리로 다가가 앉았고 두 사람은 약 13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카페에 음향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오후 3시 7분 김소희 씨와 그 남성은 함께 카페를 나갔습니다. 이것이 카페에서 포착된 마지막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헤어졌는지, 함께 이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7분 이후부터 오후 8시 33분까지 약 5시간 26분 동안 김소희 씨의 행적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떤 CCTV에도 그녀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고 휴대폰 기지국 신호도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운 것처럼 보입니다. 경찰은 이 공백 시간에 주목했습니다. 안산 단원구는 CCTV 설치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주요 도로와 골목길 대부분에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완전히 흔적이 사라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김소희 씨가 CCTV가 없는 특정 건물이나 장소에 머물렀을 가능성. 둘째,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기 때문에 도보, 동선이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 하지만 김소희 씨는 자동차가 없었고 면허증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차량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카페에서 함께 나간 그 남성이 누구일까요? 경찰은 그 남성의 신원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카페 CCTV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남성의 체격은 키 약 175cm에서 180cm 사이, 보통 체격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때문에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걸음걸이와 체형으로 볼 때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인근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카페에서 50m 떨어진 지점까지만 확인되었을 뿐 그 이후로는 어떤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끊겼습니다. 오후 8시 33분 김소희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안산시 단원구의 한 편의점, 자신의 원룸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편의점 CCTV에 찍힌 그녀의 모습은 오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선 복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하늘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편의점에 나타난 그녀는 검은색 후드티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표정도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편의점에 들어오기 전 여러 번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김소희 씨는 삼각김밥 2개와 생수 1병 그리고 컵라면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계산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계속 불안한 듯 주변을 살폈고 편의점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그녀는 급히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오후 8시 41분 김소희 씨는 자신의 원룸이 있는 건물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건물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 맞은편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약 15분 정도 서성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혹은 건물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8시 56분 건물 정문 CCTV에 한 남성이 포착되었습니다. 카페에서 김소희 씨를 만났던 그 남성과 같은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비슷한 체격에 역시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약 2분 후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소희 씨가 서 있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9시 3분 김소희 씨와 그 남성이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약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김소희 씨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CCTV에는 두 사람이 함께 탄 모습이 찍혔습니다. 김소희 씨는 4층 버튼을 눌렀고 남성은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김소희 씨는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7분 4층 복도 CCTV에 두 사람이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소희 씨의 방은 402호였고 그녀는 남성과 함께 자신의 방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CCTV에 찍혔습니다. 남성도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9시 28분 김소희 씨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약 3분 분량의 영상에서 그녀는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을 먹으며 팔로워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밤늦게까지 편집하느라 고생했어요.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라며 평소처럼 밝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우선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초점이 없어 보였고 웃는 표정도 어색했습니다. 또한 영상 중간중간 그녀가 카메라 밖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영상 배경이었습니다. 평소 그녀의 영상 배경에는 침대와 화장대가 보였지만 이날 영상에서는 단순한 흰색 벽만 보였습니다. 각도도 평소와 달랐고 조명도 어두웠습니다. 마치 급하게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후 약 10분 동안 김소희 씨는 댓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대답이 매우 짧고 기계적이었습니다. 크크, 응응, 고샤 같은 간단한 답변들이었습니다. 평소 긴 문장으로 성의 있게 답글을 달던 그녀의 스타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후 9시 42분 김소희 씨의 마지막 댓글 활동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계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10시 15분 4층 복도 CCTV에 그 남성이 김소희 씨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들어갈 때는 없던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의 크기는 노트북 가방 정도로 보였고 무언가를 담은 듯 부풀어 있었습니다.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을 이용했습니다. 비상계단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몇 층에서 나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1층 후문 CCTV에 오후 10시 19분경 같은 체격의 남성이 나가는 모습이 잠깐 포착되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공일 인물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0시 30분 김소희 씨의 친구 이지연 씨가 그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희야,
오늘 영상 봤어. 괜찮아?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메시지를 보면 바로 답장하던 김소희 씨였기에 이지연 씨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잠들었거나 바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오후 11시 42분 김소희 씨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건물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고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을 확대한 CCTV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그녀의 표정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눈빛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약 30초 정도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녀는 결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11시 43분 건물 밖 도로 CCTV에 김소희 씨가 왼쪽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방향은 지하철역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까지는 약 800m 정도 거리였고 그 사이 여러 개의 CCTV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11시 47분 김소희 씨의 휴대폰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위치는 원룸 건물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휴대폰 신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월 18일 오전 0시 12분 김소희 씨의 틱톡 계정에서 이상한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계정에 로그인을 시도했고 세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로그인 IP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지역이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0시 18분부터 0시 31분까지 약 13분 동안 누군가 김소희 씨의 계정 내에서 활동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틱톡 서버 기록에 따르면 메시지함과 설정 메뉴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전 0시 31분 계정 로그아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소희 씨의 계정에는 아무런 활동이 없었습니다. 오전 6시 24분 김소희 씨의 어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혹시 밤늦게 작업하다가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 13분 어머니가 딸의 원룸을 직접 찾아갔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소희 씨가 평소 애용하던 링라이트와 촬영 장비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녀의 노트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방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이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평소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던 딸의 성격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47분 안산 단원경찰서에 김소희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처음에는 성인 실종 사건의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48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는 원칙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강력한 주장과 방 안의 이상한 흔적들을 확인한 후 경찰은 즉각 초동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경찰은 김소희 씨의 원룸 건물 CCTV를 확보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성과의 만남, 이상한 행동 패턴,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시각까지 모든 것이 단순 가출이 아닌 사건 사고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15분 안산경찰서는 긴급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형사 8명으로 이루어진 전담팀이 꾸려졌고 사건은 실종에서 실종 및 범죄 연관 의심 사건으로 분류가 상향 교정되었습니다. 오후 3시 42분 경찰은 김소희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휴대폰이 꺼져 있거나 파손된 상태로 추정되었습니다.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해 마지막 기지국 신호를 분석한 결과 5월 17일 오후 11시 47분 이후로는 어떤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20분 수사팀은 인근 CCTV를 전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소희 씨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지점에서부터 반경 2km 이내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10분 경찰은 건물 주민들과 인근 상가 사장들을 대상으로 목격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건물 3층에 사는 한 주민은 5월 17일 밤 10시쯤 복도에서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까지는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5월 18일 저녁 7시 김소희 씨의 가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이 참석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우리 딸 소희는 절대 연락 없이 사라질 아이가 아닙니다. 평소에도 어디 가면 꼭 연락하고 부모님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던 아이였어요. 부디 소희를 본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희야, 아빠다. 무슨 일이 있든 괜찮으니까 연락만 해다오. 아빠,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니? 제발 무사히 돌아와다오. 기자회견 영상은 빠르게 온라인에 퍼졌고 수많은 누리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소희 씨의 틱톡 팔로워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영상 댓글란에는 수천 개의 걱정과 응원 메시지가 달렸습니다. 5월 19일 오전 주요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틱토커 김소희 씨 실종, 정체불명 남성과 마지막 목격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했고 이는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토커에게 납치당한 것 같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계획적인 범죄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가출 아니야, 관심 받으려고 일부러 숨은 것 아니냐는 악성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5월 19일 오후 2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원룸 건물 주변 반경 5km 이내의 공터, 공원, 하천 등을 수색했습니다. 경찰견도 투입되었고 소방대원들까지 합세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30분 수사팀은 카페에서 김소희 씨와 만난 그 남성의 신원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카페 주변 상가의 CCTV를 모두 확보해 남성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이 카페 근처 주차장에서 검은색 승용차를 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흐릿하게 찍혀서 정확한 차량 번호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5월 20일 경찰은 김소희 씨의 틱톡 계정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댓글란에서 계속 의심스러운 댓글을 남겼던 샤dow 1227 계정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틱톡 측에 접조를 요청해 해당 계정의 IP 주소를 추적했지만 VPN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경찰은 샤도우 1227 계정이 김소희 씨 외에 다른 여성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에도 비슷한 댓글을 남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총 7명의 여성 크리에이터가 이 계정으로부터 유사한 스토킹성 댓글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크리에이터들에게 연락해 추가 피해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5월 21일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소희 씨의 은행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 내역이 발견된 것입니다. 5월 17일 오후 10시 52분 그녀의 계좌에서 20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인출 장소는 원룸 근처 편의점 ATM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김소희 씨는 이미 건물을 나간 후였습니다. 경찰은 편의점 CCTV를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체격으로 볼 때 카페에서 나타난 그 남성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5월 22일 경찰은 김소희 씨의 친구 이지연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지연 씨는 추가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소희가 한 달 전쯤 저한테 이상한 선물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집 앞에 놓여 있었대요. 포장도 안 된 링라이트였는데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팬이 보낸 선물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누군가 자기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게 무섭다고 했어요. 이 증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김소희 씨를 스토킹하던 인물이 그녀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고 직접 물건을 가져다 놓을 정도로 대담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5월 23일 오전 경찰은 건물 관리인과 택배 기사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4월 중순경 김소희 씨 앞으로 링라이트가 배달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어떤 배송 기록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직접 가져다 놓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오후 2시 김소희 씨의 남동생이 언론 인터뷰에서 호소했습니다. 누나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틱톡 하면서도 절대 무리한 콘텐츠는 만들지 않았고 악플러들에게도 항상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발 누나를 돌려주세요. 온라인에서는 김소희 씨를 찾기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틱톡 크리에이터들이 연대의 실종자 찾기 캠페인을 벌였고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제보 전화번호를 공유했습니다. 5월 24일 오전 10시 17분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에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제보자는 5월 17일 밤 11시 50분쯤 안산 단원구 인근 공업단지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의심스럽게 서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고 여성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뉴스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지역의 CCTV를 확보했습니다. 오후 3시 22분 분석 결과 제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은색 현대 소나타였고 이번에는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차량 소유주를 조회한 결과 34세 남성 박민수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박민수 씨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 경찰은 박민수 씨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의 한 빌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며칠 전부터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이웃은 평소에도 조용한 사람이었고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박민수 씨의 집 안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오후 8시 15분 영장을 들고 다시 방문한 경찰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곳곳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여러 여성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었고 그 중에는 김소희 씨의 사진도 여러 장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날짜와 장소가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4월 15일 고잔동 카페, 4월 22일 편의점 근처, 5월 3일 분식집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체계적으로 김소희 씨를 미행하고 기록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서재로 추정되는 방에는 고성능 컴퓨터 3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디지털 포렌식 팀을 불러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침실 옷장에서는 여성용 의류 몇 벌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김소희 씨가 5월 17일 오전에 입고 있던 하늘색 티셔츠와 똑같은 옷이었습니다. 5월 25일 오전 8시 15분 박민수 씨의 직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안산시의 한 IT 회사에서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5월 18일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평소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고 회식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동료는 가끔 여자 크리에이터들 영상을 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전 11시 43분 경찰은 박민수 씨의 컴퓨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는 김소희 씨를 포함한 총 12명의 여성 크리에이터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일상 동선까지 상세하게 정리된 엑셀 파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들이 수천 장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섀도우 1227 계정이 박민수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VPN과 여러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해 신원을 숨기고 있었지만 컴퓨터에 자동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섀도우 1227 외에도 5개의 다른 계정을 운영하며 여러 크리에이터들에게 스토킹성 댓글을 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후 2시 30분 경찰은 컴퓨터에서 더욱 심각한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계획이라는 제목의 폴더에는 김소희 씨를 포함한 여성들과의 만남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할지, 어떤 말로 유인할지, 만남 후 어떻게 할지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월 17일 김소희 씨와의 만남도 이 계획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후 4시 10분 경찰은 박민수 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습니다. 그의 얼굴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제보를 독려하는 공지가 날았습니다. 경찰은 박민수는 계획적이고 위험한 인물로 판단되며 목격 시 직접 접근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월 26일 오전 7시 23분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화성시의 한 주유소 직원이 5월 17일 자정쯤 검은색 소나타가 주유하러 왔는데 운전자가 몹시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유소 CCTV를 확인한 결과 박민수 씨의 차량이 맞았고 조수석에는 누군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확히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55분 경찰은 화성시 일대로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주유소에서 차량이 이동한 방향을 추적한 결과 화성시 외곽의 공장, 지대 방향으로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오후 2시 8분 인천 영종도의 한 모텔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텔 주인이 3일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식사도 시키지 않는 투숙객이 있다.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자 그곳에 박민수 씨가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수척해진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술병과 담배꽁초가 널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태워다 줬을 뿐이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4시 30분 박민수 씨는 안산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이 경찰서 앞에 모여들었고 박민수 씨가 호송차에서 내리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6시 15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질문에도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김소희 씨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5월 27일 오전 박민수 씨의 차량이 압수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정밀 감식 결과 트렁크에서 김소희 씨의 지문이 다수 발견되었고 조수석과 뒷좌석에서도 그녀의 머리카락과 섬유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트렁크 바닥에서 미세한 혈흔 반응이 나왔지만 DNA 분석 결과는 며칠이 더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3시 15분 경찰은 박민수 씨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5월 17일 밤 11시 45분경 안산 단원구에서 출발해 경기도 화성시 방면으로 이동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화성시 외곽의 한 폐공장 지역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해당 지역으로 출동했습니다. 오후 6시 22분 화성시 외곽의 폐공장 건물에서 중요한 증거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건물 2층 구석진 공간에서 김소희 씨의 검은색 크로스백이 발견된 것입니다. 가방 안에는 그녀의 지갑, 신분증, 그리고 파손된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처에서는 그녀가 사용하던 링라이트와 노트북도 발견되었습니다. 노트북은 물에 젖어 있었고 화면이 깨져 있었습니다. 오후 7시 40분 폐공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더욱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 풀숲에서 김소희 씨가 5월 17일 밤에 입고 있던 검은색 후티가 발견된 것입니다. 옷에는 찢어진 흔적이 있었고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5월 28일 오전 9시 30분 김소희 씨의 휴대폰 데이터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물에 젖고 파손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후 2시 17분 복구된 데이터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5월 17일 오후 1시 45분 김소희 씨는 박민수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내용 자체는 복구되지 않았지만 통화 직후 김소희 씨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복구되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해서 잠깐 만나고 올게. 1시간이면 돌아올 거야. 혹시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줘. 하지만 이 메시지는 발송되지 않고 임시 저장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휴대폰에는 박민수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복구되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4월부터 익명 메신저를 통해 김소희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한 번만 만나주시면 평생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는 내용부터 시작해 점차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이협적인 메시지로 변해갔습니다. 김소희 씨는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박민수 씨의 메시지는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만나주지 않으면 당신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리겠다. 가족들도 알게 될 것이다. 같은 협박성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김소희 씨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경찰 신고는 망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5월 29일 오전 10시 박민수 씨에 대한 두 번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증거들 앞에서 박민수 씨는 결국 일부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년 전부터 여러 여성 크리에이터들을 온라인으로 스토킹해왔다고 시인했습니다. 외로웠고 그들과 진짜 연결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소희 씨에게는 특히 강한 집착을 보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영상을 보면 나를 위해 웃어주는 것 같았다. 나만 보는 것 같았다. 진짜로 만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될 거라고 믿었다고 왜곡된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5월 17일 박민수 씨는 김소희 씨에게 거짓말로 만남을 유도했습니다. 당신을 스토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 증거도 있다며 접근했고 카페에서 만난 후 증거 자료가 차에 있다며 그녀를 차량으로 유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민수 씨는 김소희 씨에게 나와 사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소희 씨가 거절하자 그는 점점 흥분했고 너를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김소희 씨는 도망치려 했지만 차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박민수 씨는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해치지 않았다. 화성 공장 근처에서 그녀를 내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은 그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혈흔, 파손된 휴대폰, 찢어진 옷, 모든 것이 그날 밤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5월 30일 국과수에서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혈흔은 김소희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찢어진 후드티에서도 그녀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은 박민수 씨를 감금, 폭행, 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6월 3일 경찰은 화성시 폐공장 주변을 대대적으로 재수색했습니다. 인근 야산과 저수지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지만 김소희 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6월 15일 박민수 씨는 감금, 폭행, 협박, 스토킹, 절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며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민수 씨는 여전히 김소희 씨의 행방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정황상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했음이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2023년 9월 27일 1심 재판에서 박민수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선고 이유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스토킹했으며 특히 피해자 김소희 씨에게는 계획적이고 집요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피고인이 끝까지 피해자의 행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김소희 씨의 가족에게 진정한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지금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딸의 방에 들어가 딸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화성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딸을 찾았습니다. 남동생은 온라인에 매일 실종자 찾기 글을 올렸습니다. 2024년 5월 17일 김소희 씨가 실종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가족들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소희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민수 씨, 부디 양심이 있다면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세요. 우리는 딸을 장례라도 치르고 싶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김소희 씨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지 않았고 박민수 씨에 대한 추가 조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보라도 있으면 즉시 확인하고 있으며 화성시 일대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씨의 틱톡 계정은 가족의 요청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8만 7천 명의 팔로워들은 여전히 그녀의 계정을 지키며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는 지금까지도 매일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소희 언니 보고 싶어요. 무사히 돌아오세요. 언니를 잊지 않을게요. 같은 메시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온라인 세상의 어두운 이면,
크리에이터들이 감수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의 절실한 중요성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실제 사람이 있고 그들의 삶과 가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디지털 스토킹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누구나 쉽게 타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익명성 뒤에 숨어 범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특성상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불편한 관심을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과민 반응인 것 같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안감은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타인과 소통할 때도 경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유하지 말고 만남 제안에는 신중하게 대응하며 이상한 메시지나 댓글은 즉시 신고하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혹은 최소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혹시 김소희 씨에 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나 2023년 5월 17일 밤 화성시 일대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하신 분이 계시다면 안산경찰서나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보라도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미스토리박스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미스터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고지사항입니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 콘텐츠이며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로 특정 단체, 종교, 인물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만큼은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현실적인 위험들입니다. 온라인 스토킹, 사이버 범죄, 개인정보 유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